동물. 짐승이라고 좋고요.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인류학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언어에 얘기를 합니다. 언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짐승들, 이 동물들도요, 서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죠? 울음소리라든지, 특히 이제 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 1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소리로, 또 음파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고래가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 언어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외국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늑대 같은 경우에 300 몇십 가지 정도의 걔네들끼리도 분간할 수 있는 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라는 것은 언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서로가 어떤 위기 상황을 알리거나 또는 필요한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도구죠. 거기에 어떤 문법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그렇죠? 어떤 주장이라든지, 여러분 뭐 늑대가 토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언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가장 큰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자로 표시될 수 있는 문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 쭉 얘기를 했고, 또 이 문자가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사고의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제가 만다라트도 제가 소개를 했죠. 그것이 뭐예요? 표음 문자를 표의 문자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표의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글자 한 가지를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책으로 따지자면 수십 페이지의 내용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표의 문자의 특징인데, 표의 문자가 갖고 있는 불편함도 있지만 또 표의 문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생각의 영역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논리.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논리가 없으면은 요즘 속된 말로 그러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 농담 하잖아요. 논리가 없으면 언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무의미한 소리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것은 그 언어에 논리를 갖추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아무거나 다 논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논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문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어의, 용어의 나열이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이 가라는 조사를 뒤로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가방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언어 조합의 순서, 논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논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단어와 단어, 용어와 용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논리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을 서술을 하는데 그 관계성의 서술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논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논리에서 나온 것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수학이 나오는 겁니다. 수학. 그죠? 논리를 기호화하는 것이 수학이에요, 여러분. 그죠? 아시죠? 수학이 나왔고, 그리고 과학이 나왔고, 예. 논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언어가 곧 사고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가 곧 사고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하고 사고의 영역을 넓히려면 여러분이 논리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논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논술이라는 것도 하는데 그 논술이라는 것은 거의 장문 수준인데, 장문도 물론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논리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칠 때도요, 처음에 우리가 단어를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좀 지나서는요, 그 단어의 조화, 그 문장의 논리성을 애들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사고가 논리적인 사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논리성이 없어요. 그래서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하는 말 가만 들어보세요. 단어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연상되는 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여러분? 연상되는 대로 막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을 못 해요. 논리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논리라는 것은 결국 단어의 관계성, 용어의 관계성들을 규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을 쭉 한번 제가 나열해 본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인과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관계예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관계예요. 예. 예? 이 관계가 명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상관관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상관관계. 이게 뭐냐면, 여러분, A와 B는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A와 B는 독립되어 있는 관계인데, A1이 되면 B도 B1이 되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딴 게 아닙니다. A2가 되면 B도 B2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A가 줄면 B도 줄고요. A가 늘면 B도 늘어요. 이건 뭐예요? 정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는 뭐예요? 반대죠. A가 늘면 B가 줄고, 그죠? A가 줄면 B가 느는 거예요. 서로 독립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의 그 관계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쌍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A의 변화가 B의 변화로 나타나고, B의 변화가 A에도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혼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관관계는 뭐예요? 이 동그라미 치는 것은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연관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 또는 상관관계로서 이렇게 딱히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관계. 그죠?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상호 연관되는 거예요. 이건 상관관계하고 다릅니다. 상관관계는 뭐예요? 두 개가 쌍으로,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관계가 명확해요. 이게 반비례 관계든 정비례 관계든 그 변화의 관계가 명확해요. 그 변화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쳐요. 이게 상관관계예요. 근데 연관관계는 뭐냐? 그 변화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아직. 그러나 무언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관계성이 연관관계인지 상관관계에 입증되지 않지만, 무관하지 않고 무언가 서로에게 관련을 갖고 있는 관계, 이게 연관관계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이 관계에서 또 있어요. 종속관계. 종속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A와 B가 있는데 뭐예요? 이 관계죠, 이거죠. 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B는 A 없이면은 독립될 수가 없어요. B가 있을 때 A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종속관계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네 번째 종속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파생관계라는 게 있어요. 파생관계라는 건 뭘까요? 파생관계. 오늘 차에서 이렇게 오면서 제가 마라톤 대회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딸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파생관계를 제가 처음 얘기를 했는데, 파생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 위에는 인과관계, 상관관계, 연관관계, 종속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에 의해서 파생되어지는 관계입니다. 네. 이게 뭐 1번, 2번, 3번, 4번으로 우리가 그냥 호칭을 한번 붙여보죠. 그냥 이렇게 붙이면 1번부터 4번 관계에 의해서 파생되어지는 관계. 이게 파생관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관계성이 약한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파생관계죠. 파생관계. 그죠? 네. 자, 이 다섯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관계가 이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단순하게 A와 B의 관계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는 연관관계인데 B와 C는 예를 들어서 B와 C는 상관관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C는 또 D와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D는 또 뭐예요? E와 종속관계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맨 처음에 A와 만약에 이 F는 파생관계였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성을 관계의 지도로 한번 그려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관계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마인드맵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래 보면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결책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놓을 때 그 문제 그 자체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와 문제들 사이 여러 요소들, 그 문제를 이루고 있는 그 여러 요소들의 그 관계성들을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관계성을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논리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조합을 해서 표현한 것이 논리인 거예요. 네. 잘못된 논리라는 것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과관계인 것을 갖다가 상관관계로 설명을 한다든지 파생관계에 불과한 것인데 인과관계로 얘기를 한다든지 종속관계인데 상관관계로 얘기한다든지 이것이 말하자면 잘못된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바른 논리냐 잘못된 논리냐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분별을 못하면, 논리성을 갖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가. 짐승들은 뭐예요? 짐승들은 논리를 이해 못해요. 짐승들은. 그렇죠? 짐승은 논리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토론회 때 한번 보세요. 제가 토론회 이번에 봤는데, 그쵸?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나와요. 난무를 해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논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논리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A를 B로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은 여러분 2가 될 수 2이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3이 될 수도 있어요. 4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과학적 물리학에서도 그게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적 관계를 왜곡시키는 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그 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한대요. 그 거짓된 논리 안에서 그 논리 구조를 만들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하면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논리적 왜곡에 의한 거짓을 얘기하는 게, 그걸 또 언론에다 빵빵 떠트리는 게, 그게 결국 뭐냐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논리를 분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게 물타기라는 게 있잖아요. 물타기라는 게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인데, 결정적인 인과관계인데, 그것이 그냥 연관관계나 파생관계쯤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물타기인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교육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보면 지배 국가가 피지배 국가에 논리를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논리를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독해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한국 사람도 독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독해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논리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독해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논리성을 따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단순히 어떤 문장이나 책을 읽을 때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주장이나 어떤 이념적 이런 내용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요, 다 이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다 이 관계잖아요. 그죠? 이거를 표현 방식을 문자로만 표시지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다 이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그 관계성은 결국 크게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거래처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애로사항이 접수가 됐다. 민원사항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접근 방식이. 그 문제를 접수했을 때,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그 관계성이, 이것이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구나, 연관관계에 대한 문제, 이건 파생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다. 해결된다는 눈가림만 할 뿐이다. 그 문제는 반복된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논리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관계성. 이 관계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과제나 문제나 목표도 좋고요,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당면 문제들, 그런 그 문제들 원인을 분석해 나갈 때, 여러분 이 관계표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관계.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요, 나는 이것이 연관관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인과관계였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그 거미줄처럼 어떤 그 관계의 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설계도처럼.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통찰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이, 근본 원인을 딱 잡아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네? 제가 설명한 것은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네? 귀납적 방법이, 귀납법이 뭐죠, 여러분? 결론으로 가는 거고, 연역은 뭐예요? 네? 먼저 전제하고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이 논리를 전개를 하면 그 논리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네? 귀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관계의 도를 펼쳐나가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연역적인 것이 되겠죠. 자, 요즘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파생 관계가 굉장히 재밌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투자 상품들 대부분이 다 파생 상품이잖아요. 파생 상품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 관계성을 새롭게 조합해서 그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이익을 파생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성이라는 거, 아이디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이 파생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남들은 이것과 이것의 관계성을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난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관계성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파생 관계가 나와요. 여기에 깃발 꽂으면 이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별거 아닙니다. 네. 앨런 머스크도 별거 아닙니다. 스티븐 잡스도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파생 관계에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 4차 산업혁명, 요즘 누구는 완전히 그게 자기 것의 그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천지가 뒤바뀌는 게 아니고, 이 관계성이 새로운 조합에 의한 파생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그쵸?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새로 조합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은, 기존에 있던 관계에 의존되어 있던 일자리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리되는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이 핵심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사실 인과관계라는 것은요, 결정론적 관계예요. 그렇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과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자식. 그죠? 철륜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본질적 관계라고 해요. 본질적 관계. 그러나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새로운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조합을 바꾸는 거예요. 그 관계의 조합을 바꾸는 것이 파생관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관계가 주적 논란이 나왔어요. 주적. 자, 주적 논란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표가 대답을 했었을 때 이거 대답을 왜 적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냐, 홍길동이냐, 이딴 소리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 답이 생각할수록 명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요, 여러분, 한 가지의 관계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양한, 인간관계부터 해서 다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관계가 있고요, 외교적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정보 부처에도 통일부, 외교부, 또 경제기부, 다 관계가 달라요. 그 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그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오직 어떤 군사적인 대치 상황만 주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적이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의 모든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관계가, 죽여야만 사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북한이 말이야 우리 북핵을 위협하고 있고 남침을 했고 군사 도발을 했고 그랬는데 주적인데 왜 주적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호응을 얻고 있어요. 또 실제로. 누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이번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권 심판이잖아요. 적폐청산 아니에요? 촛불 집회에 의한 거잖아요.
이것이 인과관계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기 대선이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대선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박근혜 정권의 적폐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그 참여하고 그런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하고 연관돼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선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과관계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안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자꾸 본질을 어떻게 해요? 흐트러 놓는 거예요.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관계들을 갖다가 막 갖다 붙여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권자들을 또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속으면 그게 우리가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세 연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권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능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왜곡을, 이 관계를.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걸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뭐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또 최근에 제가 또 컨택트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컨택트 영화, 외계인 그래요? 발음은 뭐 마찬가지 같은 단어니까. 자, 아무튼 거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과학적 이론도 들이대고 그 출연자들, 거기 나오는 배우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주장과 어떤 진술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상호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를 규정해 나가는 관계, 그 내용이에요. 그 관계에 의해서, 이거는 인과관계의 문제이구나. 그리고 이건 상관관계의 문제구나. 이건 연관관계구나. 이건 종속관계구나. 그 종속관계에 의한 파생.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화 인터스텔라 다 보셨죠, 여러분? 안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셔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아실 거예요. 대강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터스텔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가 뭘까요?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인과관계. 가장 큰 인과관계. 뭘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인과관계를 이끌어가는, 큰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 인과성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의 상대성이에요. 우주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들이 지구를 이주시킬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별들을 찾아가요. 그죠? 그리고 그 가능성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가능성을 찾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런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상관관계와 연관관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흘러요. 가장 중요한 맹점은, 상관관계 행점이 뭐냐면, 방문하는 별의 시간과 또 지구의 시간과 또 중앙에 뭐라고 할까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스테이션이 있죠. 이 세 개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흘러요. 그죠? 그 상관관계. 그러니까 그 별에 갔다 왔는데 이 우주 스테이션에 있는 직원은 50년이 흘렀어. 그렇죠? 지구의 시간은 더 흘러버렸어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여기에 1분이, 여기에 1시간이, 그렇죠? 각각 다른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우주 탐사대가 먼저 갔었잖아요. 선발대가 갔었잖아요. 그래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느냐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자, 보세요. 그 여자 주인공이 어느 별을 가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를 애초에, 그 시작을 했던 어떤 그 만 박사인가? 그 악당이잖아요. 그 별로 가야 되느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논의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뭐예요? 상관성이 높으냐, 그죠?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으냐 논의를 할 때 그 여자 과학자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 그렇죠? 그 여자 과학자가 가고자 하는 그 별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애인이었던 거예요. 네.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주인공이 시간이 없다. 시간을 서둘러야 된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 과학자가 또 뭘 지적을 해요. 당신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아이들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 아니냐. 위험을, 우리를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네? 연관관계들이 막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애초부터 아주 근본적인 그 전제가 있었어요. 이 탐사대가 가는데 원래는 이 지구인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별을 찾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 뭐였죠? 인구 폭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거기 정자와 난자를 막 잔뜩 실어가지고 가서 시험관을 해서 인구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쪽 지구는 버리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네? 가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탐사는 뭐였어요? 애초에 탐사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종속관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부각이 돼요. 복잡하게 얽혀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블랙홀을 띄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 있죠. 블랙홀은 뭐예요? 빛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질량 다 흡수하니까. 빛을 흡수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도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3차원의 공간이고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엄청난 갭이 있는데 블랙홀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도 빨아들이고 공간도 빨아들이고 있는 그 블랙홀이에요. 그 안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다 하나의 차원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물론 모험이고 도전이지만 뭐예요? 이 사람은 블랙홀을 매개로 한 새로운 파생 관계를 의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블랙홀에 뛰어들었고 블랙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이 열려 있잖아요. 블랙홀이라는 것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입구가 한쪽에 입구가 있으면 다른 쪽에 입구 있는 거죠. 빨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뱉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블랙홀은 그게 물리적으로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죠? 빨려 들어갔어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있는 변수인 블랙홀을 통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파생 관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구조 속에서.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예요? 다시 찾으러 가잖아요. 그 여자를. 응? 자, 그럼 보세요. 저는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결국 이 관계성의 다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성 속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의 틀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파생 관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 자꾸 관계관계 하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항상 여러분 어떠한 그 인과의 틀, 상관의 틀, 연관의 틀, 종속의 틀이 있을 때 그 틀 안에서 그 틀의 문제를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새로운 조합과 새로운 배열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우리가 누구도 의도치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파생 관계에서 파생의 틀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권에서 숫자를 가지고 계속 무수히 많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죠. 파생 상품에 투자할 때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 만큼 뭐예요? 또 수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오늘 논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네. 네. 한번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자, 어떤 아이가 저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다니는 학원이 신통치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무슨 참고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또 해결책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학원의 문제일까요? 참고서의 문제일까요? 응?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연관관계죠. 크게. 그죠? 그 연관관계인데 그 연관관계 속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연관관계가 사실은 범위가 제일 커요. 그렇죠? 제일 큰 범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관관계의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사실은 이 모든 게.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 큰 틀, 관계의 틀 속에서 제일 먼저 그러면 연관관계에서 다음으로 큰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 다음으로 큰 관계. 상관관계죠, 상관관계. 그죠? 상관관계가 안에 있겠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죠? 상관관계. 네? 아니죠. 연관관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에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연관관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종속관계와 파생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종속관계하고 파생관계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들을 나열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인과관계 축으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여러분 생각을 정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성들의 그 요소들을 선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선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에 카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저는 그걸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최초로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조차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군 규범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정 규칙 이런 것들을 다
맞췄어요. 그거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합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는 새로운 파생관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카페에는 지금 저희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누구의 시장이에요? 저희 회사의 시장이에요. 이걸 보고 지금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팔아라. 회사를 통째로 팔아라. 팔면 당신을 계열사 사장 시켜주겠다. 이런 제안들을 지금 해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야, 내가 그동안에 사업을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줄곧 그냥 커피 팔고 뭐 식사 팔고 이걸 해가지고 뭐 장사해서 돈 버는 이런 사업을 해봐야 제가 보니까 현상유지 겨우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거.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국에 택지 개발하는 데마다 여러분 인구가 몇만 이상 되면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는데 학교 부지 들어가고요, 종교 부지 들어가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복지 부지가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땅을 저희가 사잖아요. 저희 재단이 만약에 땅을 딱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를 하면 여기다가 지역사회 복지관을 우리가 짓겠다라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면요 저희가 총 공사비의 10%만 마련하면 돼요. 나머지 90%를 시 예산, 보건복지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이 복지관도 지은 거거든요. 저 가평도 짓고. 10%예요. 10%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정부가 지정한 통장에 집어넣으면 정부가 그거를 갖고 우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사를 하는 시공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그걸 짓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1층 보시면 아시지만 이 복지관이 일부 전체 공간에 그 법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몇 %는 재단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지 부지로 나와 있는 땅들을 보면요, 이게 상업 용지가 아니라 지정돼 있잖아요. 목적이 지정돼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전국에 좀 알아봤거든요. 비어 있는 땅이 엄청 많아요. 네. 누가 하겠다 하면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또 저희 같은 재단은 전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어라? 이게 또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땅값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은 빚이 단 10원도 없어요. 저희 재단은. 제가 부채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저 굉장히 노력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재단의 모든 부채를 싹 없애버렸어요. 부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로 전체 자산이 47억이에요. 저희 재단이. 그러면 이거 그 시세로 하게 되면요 곱하기 4.5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200억이 넘는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희의 건물과 부동산을 통해서 또 다른 복지시설을 짓는 것은 정부가 허가를 해줘요. 네. 이윤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복지부지에다가 우리 사회복지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네. 인구가 많은 것.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수익사업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서시복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미교실들이 있어요. 그건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았습니다. 그거는 복지관들이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내가 이거 또 미스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들고 서울시를 찾아갔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그 복지부장 만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복지부장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장님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복지부지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정부 부처 누군가 모 인사를 제가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전국에 그런 땅이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수백 개가. 수백 개. 꼭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복지 서비스를 해도 되거든요. 이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짜여진 그 판에 바늘을 꽂으려니까 내 송곳을 하나 꽂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지. 아예 다른 판을 내가 만들어 버리게 되면 여기에 깃발을 내가 꽂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육군은 아직 그게 안 됐는데 해군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번에 카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게 너무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고 너무 좋으니까 카페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기네들을 해군 본부, 그러니까 해군 전체에 있는 모든 식당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거를 다 저희 같은 체제로 바꿔버리겠대요. 다 바꿔버리겠대요. 간단하거든요. 국방부에서 내는 복지 예산 안 받고 우리는 스스로가 복지 사업을 해서 장병복지를 우리 예산으로 쓰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해군의 그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군 체육시설. 이런 것들로 다 이런 체제로 갈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런 데 투자할 만한 돈이 없어요. 저는 자본금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그걸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골프장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못하죠.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기껏 이거 만들어놨는데, 돈 있는 사람 또 돈 벌어주는 일을 하는 거로 끝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이 사업권을 그냥 내가 진짜 팔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팔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돈을 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의미와 가치와 명물을 쫓는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작정하고 돈 벌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뭐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와 어떤 그런 그 생각, 공상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그 생각들, 철저히 논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처음에 군대에 카페 넣겠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네.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지금 제가. 저게 다 못해요. 돈이 없어요. 네. 투자 받아가자가도 한계가 있는 거지. 지금 뭐 군 카페가 지금 20개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희가 식자 납품하는 것만 해도 뭐 얼마인데. 3, 4억이 식자재로만 나가요.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보고, 결국 생각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이 앞서야 되는구나. 행동보다도 생각이 앞서야 되는구나.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행동한다,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5가지의 관계. 네.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걸 그리십시오. 네. 여러분의 그 논리적 구조, 사고의 논리적 구조 속에서 이 5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논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2가지를 같이 섞어서,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중요한 한 주제를 또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그 언어의 힘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그 언어가 하나이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언어를 써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이걸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들은 그 언어의 힘을 통해서 이러한 문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란케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그 인간이 사용했던, 인간이 갖고 있던 그 언어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힘으로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선용한다면 이 언어의 힘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선한 곳에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